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어제 저희 회계사 시험 1차 시험이 있었던 날이에요.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 감지기를 통과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이제 우리 내년 시험까지 정확하게 1년 남으셨죠? 이 바닥에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여기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또 개미지옥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부 시작하게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잠깐 상견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회계원리부터 강의를 해서 중급 회계, 그 다음 고급 회계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같이 닦아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잠깐 보시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대회계법인에 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실무 강의도 하고 뭐 안 하는 것 빼고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 저희 회계법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업에 올인하는 것보다 제 현업적인 매출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강의가. 여러분들 붙어 나가면 그게 다 저의 자산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커리큘럼이 그 첫 번째는 기초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기본기를 닦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심화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객관식 연습을 해요. 요거 끝나고 나면 1차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객관식 연습까지가 1년이 소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차 시험 보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붙든지 떨어지든지. 그럼 붙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관식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식 연습을 가지고 2차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수험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또 한번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2차 또 마찬가지죠. 그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봐서 주관식 연습을 또 해가지고 2차를 보러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걸 유예 합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 회계사 시험은 2차 합격이 그 과목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을 5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2과목을 붙었다라고 하면 그 내년에는 3과목만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험생이었을 때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5과목을 다 붙어야지만 붙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분 합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합격률은 옛날에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보다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매번 5과목을 다 붙어야 하는 것보다 2개 붙고 3개 붙는 게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의 합격의 관건은 2차이지만 2차가 확실히 어려워요. 2차이지만 그 1차 시험을 빨리 붙는 게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주된 포커스가 될 것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를 빨리 붙으면 그만큼 빨리 털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회계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기 기초 단계를 우리는 회계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딴 거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회계와 관련된 원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재무제표라는 게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회계원리는 꼼꼼하되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꼼꼼하게 보시되 너무 장황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뤄야 될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일부만 원리와 관련된 일부의 내용만 발췌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되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이걸 10회도 가겠다.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한 2-3번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계원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계에 해당하는 게 중급 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고급 회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를 다 배우시면 우리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은 뭘 공부하시는 거냐면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위 IFRS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공부를 한 분들도 국제회계 기준을 보면 이게 산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장황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원리라는 기초를 닦으시고 그다음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라는 이렇게 서술된 형식으로 공부를 하신 뒤에 나중에 IFRS의 진짜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뭘 하냐면 사례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요 심화라는 건 말이에요. 여기 주관식 연습이 있잖아요. 요 주관식 연습의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험 기간을 좀 많이 단축시키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1차 공부하는 과정에서 2차를 선행적으로 미리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심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상에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지만 이거 공부하고 나면 내가 과연 2차를 선행학습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그런 거지만 실제 구성되는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피드백하는 정도에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미리 한 번 더 맛보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지 진짜 2차 공부를 위해서 매진하는 단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에다가 리뷰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 진행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대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객관식 연습은 말 그대로 우리 기출된 문제들 있잖아요. 오지선다를 갖고 있는 기출된 문제들, 요 기출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습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의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뭐 그냥 하면 되고. 여기는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리하고 이해한 게요. 굉장히 빛의 속도로 까먹어집니다. 알겠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짜증났어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면 와 이렇게 돼요. 알죠? 그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스트레스가 안 될 텐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나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이거는 언제 해결할 수 있냐면 이게 나가버리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 지금 공부하는 이 회계는요. 그냥 100% 실천 학문이에요. 무조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알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고 재무제표에 이런 금액이 박히는구나. 이걸 계속적으로 연습할 때 머릿속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기본 내용만 계속 아무리 내가 글을 계속 읽는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손으로 두드려 보고 이렇게 돼요. 저희 회사에 입사할 때 회계팀으로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회계팀으로 이렇게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1년차 때 가면 개고생합니다. 그게 잘 몸에 안 와닿기 때문에. 그러다가 연차가 진행되면 잘 모르지만 잘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몸으로 학습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 숫자가 주는 감각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알겠죠? 숫자가 주는 감각이 쌓이게 되고 그 감각을 쌓아 나가야지만 기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날 여기 있는 말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쭉쭉 늘어나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될 텐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숫자가 주는 감각과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좀 덜 까먹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기본을 공부하실 때 연습을 병행하셔라. 우리 연습 단계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본을 연습하실 때 연습도 병행하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사실은. 그래서 연습을 꼭 좀 병행해라. 그럼 연습을 병행하는 방법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이 제공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매 시간마다 뭘 봅니까? 일일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1일 테스트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될 그 기본서에 뒤쪽에 보면 객관식 연습 문제와 주관식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연습 문제는 좀 이따가 보시고 객관식 연습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기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예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분량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치중해서 공부합니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되는 정도보다 숫자를 가지고 풀었을 때 이해되는 정도가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글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지만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이해되더라. 이렇게 이제 역순환으로 이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CPA 기출문제집을 곧 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제 시험 끝난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한 5개년치 기출문제 잘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병행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딴 거 아니고 기본 할 때 반드시 뭐 하라고요? 연습을 병행하라. 그 약속을 좀 지켜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연습을 할 때 말이에요. 주의할 거 있어요. 시간 제한은 두지 마세요. 시간 제한 두지 마세요. 우리 요 1차 시험에서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2분 30초. 근데 문제가 이만하거든요. 한 문제가. 그래서 이거 읽으면 1분 지나갑니다. 그러면 문제 읽는데 1분 쓰고 구조를 이해한 뒤에 탁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 답을 도출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이 1분 30초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2분 30초 안에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3분 안에 풀이하셔야 되는데 이 3분 안에 풀이하는 게 쉽다. 굉장히 빡센 일이다. 굉장히 빡센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안에 못 푼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첫 번째 여기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연습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 3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시간 제한은 언제 두냐면 요때부터 두는 거예요. 요때부터. 요 객관식 연습할 때부터 정말로 3분을 딱 정해놓고 이 3분 안에 풀 수 있으면 클리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절대로 3분 안에 못 푸는 문제들을 실전에서 냅니다. 알겠죠? 이거는 풀란 얘기입니까? 제낄 수 있는 감각을 키우란 얘기입니까? 제낄 수 있는 감각을 키우란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리 잘하는 고수가 와도 10분이 걸려야지만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순진하게 낑낑거리면서 3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3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스킵. 알겠죠? 그리고 3분 안에 풀 수 있는 경험치를 키워서 그것들만 딱딱딱 클리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알겠죠? 어쨌든 시간 제한은 이 단계에서는 두지 마세요. 두지 마시고 풀 수 있다. 기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확인하는 과정으로 병행하시는 것이지 3분 안에 풀 수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10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필요한 주관식의 연습 문제를 미리 사전적으로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한번 진행하고 대표적인 주관식 연습 문제 몇 가지를 통해서 또 연습하는 단계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객관식 연습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이때부터는 무슨 제한을 두라고요?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분 안에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발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와 관련된 과정들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원리로 한번 가보시죠. 1장 가보시죠. 우리 책이 좋은 점이요. 굉장히 얇죠. 네, 얇아요. 근데 타학원 회계원리 교재는요. 저희 책의 정확하게 2배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좀 많이 좀 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학원 쪽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 쪽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두꺼운 책을 사서 그거 다 봐요. 조금만 보다 말아요. 조금만 보다 말아요. 알겠죠? 다 안 봐요. 이건 다음에 가서 중급회계 가서 볼게요 하고 넘어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분량만 하고 끝나요. 알겠죠? 그럴 거면 책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할 거 있어요. 이렇게 얄부리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은 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는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꺼운 책 중에 이건 안 봐도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다 봤다고 해서 회계의 고수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칙연산을 정도를 공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들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건 저도 강의 경험이 많지만 처음입니다.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재무 상태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 요거 공부해 봅시다. 우리 회계는 이렇게 T자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T자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걸 쓰는 이유는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을 가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양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음수가 있죠. 양과 음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양수와 음수로 관리하지 않고 양수와 음수를 위치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는 왼쪽으로 간다라면 음수는 오른쪽으로 적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치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T자 모양의 뭘 가지고 해요. 보고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T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 왼쪽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자산이라는 걸 써준대요. 뭘 써준다고요? 자산. 그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라는 걸 써준대요. 네. 그 다음에 부채 밑에다가 자본이라는 걸 써준대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이거 외워버리세요. 닥치고 암기를 하면 세상이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자본금이 있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뭐가 있고요? 자본금.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이렇게 부를 거예요. 1번 이익 이런 게 있고 2번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알겠죠? 요걸 재무 상태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자산에 전부 다 이렇게 합치면 어떤 썸이 나올 거예요. 어떤 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채와 자본도 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엑셀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셀과 여기 있는 셀의 금액이 항상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엑셀이라고 하면 요 셀과 이 셀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true라고 뜹니다. 알겠죠? 엑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안 해봤나? 그래서 이런 걸 true 검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같아져야 되는데 같은지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사 합격하시면 엑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합계와 여기 있는 합계는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다르면 혼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지를 꼭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고서를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른대요. 알겠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래서 기억할 거 재무상태란 어떤 기업의 자산, 알겠죠? 어떤 기업의 자산, 어떤 기업의 부채, 그리고 그 기업의 자본을 나타내는 것을 재무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본을 저희가 몇 가지로 쪼갰어요? 세 개로 쪼갰죠. 첫 번째가 무슨 금?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들이에요. 알겠죠? 이익은 제가 그냥 넘버링을 해놨어요. 1번 이익이 있고 또 몇 번 이익이 있고 2번 이익이 있고 그렇다고 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제 돈 8억을 투자했고요. 제 돈 8억을 투자했고 은행한테 12억을 빌렸어요. 알겠죠? 은행한테 12억을 빌렸어요. 12억을 빌리면 내 돈입니까?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채라고 한대요. 갚을 돈을 부채라고 해요. 자, 어쨌든 내 돈 8억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12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저에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현금이 20억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2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대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제 명의로 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추를 검증해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이 같은지를.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르게 되면 밑에서 false 이렇게 이제 뭔가 띄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추루 검증을 했는데 안 맞으면 false라는 말이 뜨겠죠. 엑셀에서. 그래서 그거 항상 검증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말씀해 보세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요. 자산이 얼마 있고요? 20억짜리 자산이 있는 회사예요. 20억짜리 자산이 있는 회사인데 요거 20억 중에 투자자인 내 거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20억 중에 은행한테 얼마 갚고 나면 12억을 갚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겠어요? 8억이겠죠. 그래서 자산이란 어떤 기업의 총재산, 아시겠죠? 자산이란 기업의 뭐요? 총재산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채란 요 기업의 총재산 중에서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될 몫들, 알겠죠? 요 총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몫을 뭐라고 부르자? 부채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몫을 주고도 남은 아파트 값이, 건물 값이 있겠죠. 요 남은 건 누구 거겠어요? 투자자인 내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인 나한테 기속될 수 있는 총재산의 기속분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회계에 딱 들어왔으니까 좀 알아둬야 돼요. 결국 20억을 쪼개는 거거든요. 20억을 은행한테, 20억 중에서 은행한테 얼마 줘야 되고 12억 줘야 되고 남은 게 있다면 내가 가져가지롱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 놈을 선순위라고 부르고 요 놈을 후순위라고 불러요. 알겠죠? 20억을 동순위로 쪼개는 게 아니라 항상 남에게 먼저 주고 남은 게 있으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본은 항상 우선순위다. 항상 뒤로 밀린다. 항상 뒤로 밀려요. 나머지 값으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루가 되겠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왜? 자본이 독립적인 값이에요? 나머지예요? 나머지니까 절대로 오른쪽의 합이 20억을 넘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제 추루 이렇게 부르고 요런 걸 우리가 재무 상태 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요. 됐죠? 그 다음 해볼게요. 1년이 지나갔어요. 건물이 25억이 되었어요. 얼마가 됐다고요? 25억이 되었어요. 5억이 늘어났네? 투자 잘했네. 그죠? 5억이 늘어났어요. 자, 이까지만 딱 하면 여기 추르겠어요? false예요? false죠. 뭔가 또 있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제가 25억이 된다고 해서 은행한테 17억을 갚을 이유는 없는 거죠. 빌린 돈이 얼마니까? 12억이니까 은행한테 갚을 돈은 12억으로 고정돼 있어요. 절대로 건물값이 늘어난다고 해서 은행한테 비례적으로 갚을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항상 대출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 갚을 돈은 여전히 얼마입니까? 25억짜리 중에서 12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 누구를 건드려야지만 추루가 되겠어요? 자본.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자본금은 제가 최초로 투자한 금액이에요. 본전이에요. 본전. 그지?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익이라는 걸 써줘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이익은 1번이라고 할게요. 요 1번 이익은요. 제가 투자자니까 여러분들 배당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어떤 회사로부터 회사가 뭔가 이익이 생기면 그 회사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이익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은 배당을 할 수 없는 이익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5억이 늘어났는데 5억이 현금으로 늘어났어요? 건물의 가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거지 이 회사에 현금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4만 원에 샀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저 얼마 벌었어요? 10,000원 벌었잖아요. 그럼 10,000원 벌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술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의 대응책은 뭐예요? 야, 아직 안 팔았으니까 술은 팔고 난 뒤에 살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술 샀다가 내일 주가가 38,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술 산 거 다시 돌려 먹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면 이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아직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익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술을 쏠 수 있는 이익이다. 1번이다. 알겠지? 술을 아직까지 쏘면 안 된다.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1번이 있고 이익이 2번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2번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억 이렇게 적어줄게요. 됐죠? 이렇게 합시다. 이익을 두 개로 나눴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뭘로 돌아오겠습니까? 추루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이 회사의 총 재산은 이제 얼마예요? 25억. 그죠? 25억이 총 재산인데 그 25억 중에서 은행한테 갚아야 될 건 얼마 있어요? 12억. 그죠? 그럼 이제 투자자한테 갈 수 있는 돈은 이제 최초에 8억입니까? 13억으로 늘었습니까? 13억으로. 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야, 8억 투자했는데 지금 13억 됐네. 5억이 늘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세를 놨거든요. 임차를 했어요. 아니, 임대를 했어요. 당연히 1년 동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월세로 연간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1억이 늘었어요. 알겠죠? 동의해요? 자, 그럼 요거만 딱 늘면 역시 이거 true겠어요? false겠어요? false겠죠? 그럼 이제 요쪽을 건드려야 돼요. 자, 여전히 내 재산의 합계가 26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갚을 돈은 똑같이 얼마다? 12억이다. 그런 얘기예요. 건드리지 맙시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 저 1억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이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이 이익은 술 먹어도 되죠? 건물이 증가한 거예요? 돈이 증가한 거예요? 돈이 증가했으니까 술 먹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 이익으로 보냅시다. 알겠지? 그래서 1번 이익으로 딱 보내잔 말이지. 여기다가. 그러면 역시 뭘로 돌아오겠어요? false였다가 true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럼 또 얘기해보지. 재무상태는 총 재산이 얼마가 되고 이제 26억이 됐고 그 중에 26억 중에 부채 12억이고 나머지 얼마다? 14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오셨습니까? 그 다음 또 한번 해봅시다. 이제 현금을 0.5억을 썼답니다. 제가 플러스 했어요? 마이너스 했어요? 마이너스. 왜 썼냐면 관리비도 내고. 알겠죠? 뭐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 다음에 거기 경비 보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도 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돈이 나간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5천만 원을 은행한테 줬어요? 아니면 관리인한테 줬어요? 이게 관리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 부채는 절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은행한테 갚은 게 아닙니다. 운영비로 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 플러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야지 추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다가 0.5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 말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제 말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자산의 합계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자산의 합계가 25.5억이 나올 것이고요. 그쵸? 25.5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부채의 합계는 얼마가 나와요? 12억이 나오겠죠? 아닌가? 맞죠? 12억이고 그럼 이제 요거 선순위로 12억을 갚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자본이다라고 불렀죠.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된다? 13.5억이 될 것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를 요걸 뭐라고 한다? 재무상태. 그리고 이걸 보고서로 만들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보죠. 재무상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누구다? 자산이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다? 부채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뭐라고 부르자? 자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결과치를 보고서로 만든 것을 우리는 무슨 상태표라고 부르자?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화 시킨 걸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한 6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6년이 딱 지난 뒤에 6년 전에 재무상태표를 딱 보니까 1번 이익이 5천만 원이죠. 그죠? 2번 이익이 얼마예요? 5억이죠. 야, 6년 전에 내가 5.5억을 벌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5.5억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기억이 나겠어요? 절대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 상태만 있으면 좀 불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대체 5.5억이 어떤 원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지 그 상세 내역을 알려주면 참 좋겠다. 뭘 알려주면 좋겠다? 상세 내역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5.5억이라는 성과가 어떤 원인들로 만들어진 건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알겠죠? 계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무성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성과.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재무성과예요. 그래서 재무성과는 5.5억이라는 거에 대한 계산의 내역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성과의 구성 요소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대요. 알겠죠?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 여기 뭐 있었어요? 자산이 있었죠? 그 다음 여기 뭐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고 여기에 자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여기까지가 무슨 상태? 재무 상태.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자본의 증가.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노란색으로 건물이 5억 딱 늘어나니까 여기에 또 얼마가 늘어났었어요? 5억이 딱 늘어났었잖아요. 그거를 자본의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걸 써주는 거예요. 자본의 감소. 알겠죠? 여기다 뭐 써줬어요? 자본의 감소. 그럼 봐봐요. 증가가 있으면 감소는 반대편에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이렇게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 관리비로서 5천만 원 쓴 거 있죠? 여기에 현금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있었어요? 5천만 원만큼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럼 5천만 원만큼 여기에 0.5억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0.5억에 플러스가 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맞죠? 이건 자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를 여기다가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0.5 이렇게 쓰면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본에 뭐니까? 감소니까. 제발 따라오셨죠?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0.5억 마이너스고 여기서 0.5억 플러스니까 역시 추루 검증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변형을 하면 자본의 증가와 또 뭐가 있다? 자본의 감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를 조금 파생시킨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보면 내가 5.5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내역으로 5.5억이 구성되는지를 그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재무 상태는 조금 더 파생을 하게 되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 첫 번째 자산, 그다음 여기 뭐요? 부채, 그다음 여기 뭐요? 자본, 그다음 여기 뭐요? 자본의 증가, 그다음 여기 뭐요? 자본의 감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여기 자본의 증가를 한 단어로 수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요? 수익. 알겠지? 앞으로 자본의 증가라고 안 할 거야. 여기 자본의 증가를 뭐라고 부르자고 앞으로 수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오는 걸 수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자본의 감소를 자본의 감소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귀찮으니까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됐죠? 이걸 비용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재무제표는 결국 5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누구? 자산. 그 다음 여기 누구? 부채. 그 다음 여기 누구? 자본. 그 다음 여기 누구? 수익. 그 다음 여기 누구? 비용.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걸 외워두십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오는 게 누구 있냐? 자산과 비용.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오는 게 누구냐? 부채와 자본과 수익.
그리고 이놈들의 합은 항상 false가 돼야 돼요? true가 돼야 돼요? true가 돼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딱 정리.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 내 돈 8억 들어갔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12억 빌렸어요. 그래서 이쁜 건물 하나 샀어요. 20억. 이렇게. 제가 이 사례를 들고 있는 이유는 저의 인생의 목표가 건물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물을 사는 걸 항상 예로 들고 있어요.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회계사도 하지, 강의도 하지, 사업도 하지.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거 참 중요한데 안 했다. 맞죠? 이거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1년 지나갔더니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 올라갔었어요? 5 올라갔죠? 됐습니까? 그럼 5 올라갔다. 자, 여기 5억이 올라갔으니까 이쪽에 뭔가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수익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익 이렇게 해주고 5억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죠? 임차인들한테 받은 임대료가 1년 동안 얼마였었다? 1억이었었다. 그럼 추루가 되려면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요 1억만큼은 은행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투자자한테 기속되는 돈이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의 증가를 뭐라 불렀어요? 아까 우리 수익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동의해요? 그래도 뭐가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다. 그 다음 우리 아까 관리비로 얼마 나갔었어요? 0.5억 나갔었죠? 질문, 이건 들어온 돈이에요? 나간 돈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자산이 줄었는데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의 감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 기억나요? 그럼 비용은 아까 우리 오른쪽에 쓰기로 했어요? 왼쪽으로 갔었어요? 왼쪽.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용, 여기다가 봐봐요. 여기다가 비용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5억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요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용 0.5억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정말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0.5억이고 여기서 플러스 0.5억이니까 역시 추루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래서 추루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이제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이온을 하는 거예요. 이온. 요 하나의 보고서를 2개로 쪼개버려요. 2개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면 요렇게 쪼개버려요. 요렇게 쪼개요. 알겠죠? 이렇게 쪼개요. 위쪽에 누구 있어요? 건물, 현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자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위쪽을 뭐라 부르자? 자산.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부채. 여기 뭐 있어요? 자본금. 이게 아까 우리 재무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기 뭐예요? 이번 1년 동안 자본이 증가한 것들.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자본이 감소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보고서를 2장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밑에 거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볼게요. 밑에 거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보면 요것만 가지고 보고서를 쪼개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익 5억 또 수익 1억 이제 이거 딱 보면 알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요 5억은 계산 내역이에요. 왜 늘었어요? 돈 는 거예요?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던 거예요?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다. 이제 계산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억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렇죠.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건물에 투자했었는데 건물의 값어치가 1년 만에 5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서 1년 동안에 임대료가 1억이 늘어나서 내가 6억이라는 재산이 늘어났었구나. 이런 명세를 기억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이 있었잖아요. 비용이 아까 우리 얼마 있었어요? 0.5억 있었잖아요. 요 비용은 아까 우리 뭐 은행한테 준 이자였습니까? 우리 건물의 관리비로 나간 돈이었어요. 관리비로 나간 돈이었죠. 내가 6억이 늘어나지 않고 5.5억이 늘어난 이유는 관리비로 5천만 원을 썼기 때문이네. 그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번 1년 동안에 5.5억이 늘어났었구나. 투자자로서. 알겠죠? 이런 계산 내역을 나타내 주는 걸 재무 성과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 재무. 나의 재무가 성과가 5.5억이었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려주는 걸 재무 성과라고 하고 이걸 보고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손익계산서. 뭐라 부른다고요? 손익계산서. 알겠지? 그래서 재무 성과를 보고서로 만든 걸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할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여줘요. 이런 단어를 꼭 붙여줘요. 무슨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런데요. 참고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요. 포괄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아까 이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 이익, 2번 이익 있었어요. 2개 있었지. 그 이익의 원천이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원천을 나타내주는 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다. 알겠죠? 그리고 1번만 나타내주는 걸 손익계산서다. 2번까지 함께 나타내주는 걸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다시 번호가 좀 잘못됐네. 2번만 나타내주는 걸 뭐라 부르자? 손익계산서. 1번까지 포함하는 걸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른대요. 알겠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익의 종류는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하나만 알려주면 손익계산서. 모든 이익의 원천을 다 알려주면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른대요. 그 정도의 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쪽이 6억이고요. 이쪽은 6억이에요. 0.5억이에요. 0.5억이죠. 그러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만들어내요. 알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뭐보다 커요? 비용보다 크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본의 증가가 자본의 감소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가 감소보다 큰 거니까 자본은 좀 더 늘었겠죠. 이번 연도에 늘어난 자본 증가액을 우리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자고요? 순이익이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순이익을 우리가 2가지를 만들어내요. 이익을 2가지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0.5억을 이렇게 한번 써주고, 여기 있는 5억을 써주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1번이었거든. 그지? 여러분들 이 5억은 돈 들어온 거예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현금으로 배당을 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이익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월세로 들어온 1억에서 관리비로 나간 5천만 원 뺀 나머지를 2번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합도 얼마가 딱 되겠습니까? 6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하나만 있어요. 이익이 2개 다 있어요. 이익이 2개 다 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포괄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포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쪽 거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볼게요. 위쪽 거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위쪽 거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볼게요. 자, 위쪽에 여러분들 어쨌든 자산이 얼마 있어요? 위쪽에 자산이.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25.5억.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은행한테 빌린 돈. 부채가 얼마 있어서요? 여전히 12억.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자본은 저기 보시면 무슨 금이라고 있었어요? 자본금이라고 있죠? 자본금은 얼마? 8억.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하면 역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추루가 안 돼요. 추루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요 추루가 되려면 여기 첫 번째 이익이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이익 1번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익 1번.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써주고요? 5억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2번 이익이 여기 들어오면 돼요. 여기다가 이익 2번 이렇게 해서 0.5억. 제발 따라오셨죠? 그럼 이렇게 딱 써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이 보고서를 쪼개기 전에
이렇게 쪼개기 전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달랐어요? 같았어요? 같았죠. 근데 이걸 딱 쪼개버리면, 이걸 이렇게 딱 쪼개버리면 밑에 거 달라지고 위에 거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근데 달라지는 차이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밑에 쪽에서 달라진 차이를 위쪽으로 메꿔주면 전체 차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요것만 딱 봐봐요. 내가 맨 처음에 얼마 투자했는데? 8억 투자했는데 얼마가 늘었다? 5.5억이 늘었다. 그럼 5.5억은 어떤 이유 때문에 늘었냐? 요거 보면 되겠죠? 첫 번째, 건물의 가치가 얼마 늘었다? 5억 늘었다. 두 번째,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0.5억이 늘었다. 이런 상세 계산 내역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위에 있는 보고서를 우리가 아까 우리 무슨 상태표라고 불렀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교시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거 배웠어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부르자? 재무제표. 자, 지금 외울 거 재무제표는 5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누구? 자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부채. 세 번째 누구? 자본. 네 번째는 자본의 증가, 수익. 다섯 번째는 자본의 감소, 비용. 알겠죠? 네, 이렇게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5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 5개의 요소를 위치를 좀 관리합니다. 지금부터. 자산과 비용은 왼쪽으로. 알겠죠? 그 다음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왜 위치를 나눕니까? 우리 양수와 음수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위치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위치로 관리하기로 했다. 알겠죠? 결국 내 재산은 늘어나거나 주는 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를 통해서 증가맥을 파악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줍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왼쪽을 뭐라 불러요? 회계에서 차변. 오른쪽을 뭐라 불러요? 대변. 이렇게 부른대요. 그냥 왜 차변과 대변은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 지시등인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변, 대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뭐? 대변. 알겠죠? 그래서 질문. 차변 요소 누구 있어요? 자산. 또 비용. 알겠죠? 대변 요소 누구 있어요? 부채. 그다음 자본, 수익. 뭐 차변 요소, 대변 요소니까 되게 어려운데 자산과 비용은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5가지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 만들 땐 5개를 이혼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위에 자산, 부채, 자본까지 하나 끊어주고 자산, 부채, 자본까지 하나 끊어주고 이걸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그 다음 아래쪽에 수익과 비용을 또 하나 끊어주면 돼요. 알겠죠? 요거를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혼을 시켜버리면 위쪽에 false, 아래쪽에 false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false를 메꿔주는 방법이 이익을 별도로, 나머지를 별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딱 메꿔주면 전부 다 true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식이 성립된다는 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좀만 쉬었다가 봅시다.